죽음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저항도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패배가 기정사실화된 극한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을 완벽히 통제해 살아남은 자들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무기로 삼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겨진 한 공간에서 누군가 가장 모순적인 도구를 집어든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기관총 군의관 1944년 태평양 사이판. 미군 진지 최전방에 위치한 임시 구호소 앞에는 98구의 일본군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신 6개의 총상과 자상을 입고 죽어있는 한 미군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치열한 백병전을 치른 전투병의 최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총을 쏘는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상병을 치료하던 군의관이자 치과의사인 벤 살로몬 대위였습니다. 1944년 7월 7일 폐색이 짙어진 일본군은 잔존병력을 긁어모아 최후의 반자의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무차별적인 돌격은 미군의 일선 방어선을 뚫고 살로몬 대위가 있던 구호소까지 밀어닥쳤습니다. 당시 텐트 안에는 30명이 넘는 중상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비전투 요원인 그는 무기를 들 의무가 없었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손을 들고 항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으로 적군이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이 총검으로 누워있는 부상병을 찌르자 살로몬은 소총을 집어들어 그를 쐈습니다. 환자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본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상병들에게 텐트 뒤쪽으로 탈출하라고 명령한 뒤 혼자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살로몬은 살기 위해 텐트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 표적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진입로를 막아선 채 버려진 기관총을 붙잡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좁은 길목과 기관총의 화력이 결합되면서 적의 진격은 둔화되었습니다. 위치가 노출되어 공격이 집중될 때마다 그는 진지를 4번이나 이동하며 끝까지 화망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홀로 총탄을 받아내며 시간을 버는 동안 구호소의 부상병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후방으로 탈출했습니다. 며칠 뒤 미군이 진지를 탈환했을 때 방아쇠를 움켜쥔 채 절명한 살로몬 대위 앞에는 98구의 적군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전투원인 의사가 무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그는 오랫동안 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58년이 지난 2002년에야 미국 정부는 그에게 최고 무공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맹세에 따라 사람을 살렸습니다. 다만 그 도구가 메스가 아니라 기관총이었을 뿐입니다. 눈보라 속 희생 1912년 3월 16일 남극. 거대한 눈보라가 치는 영하 40도의 얼음 평원 위에 텐트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텐트 밖으로 한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발자국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의 주인은 영국 탐험대원 로런스 오츠였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 로버트 스콧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탐험대에게 1위를 빼앗긴 후 절망감 속에서 시작된 귀환 길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기온은 예상보다 낮았고 보급품마저 부족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오츠의 상태가 가장 먼저 악화됐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다친 다리에 심각한 동상과 궤저병이 찾아온 겁니다. 걷는 것조차 고통이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대열을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그의 느린 걸음이 팀 전체의 이동 속도를 깎아내렸다는 점입니다. 남극에서 지연된 시간은 곧 식량 고갈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3월 중순 오츠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동료들 모두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3월 16일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텐트 안에서 오츠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았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를 말리는 것은 팀 전체의 공멸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오츠는 텐트 문을 열고 영하 40도의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의 식량과 생존 가능성을 동료들에게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츠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스콧 탐험대는 다음 보급소를 17km 남겨둔 채 폭설에 갇혔습니다. 결국 남은 대원들도 텐트 안에서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수색대가 이들의 텐트와 스콧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전말이 알려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오츠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걷지 않았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최후, 기원전 480년 그리스의 좁은 협곡 테르모필레. 거대한 방패벽을 세운 소수의 병사들 머리 위로 하늘을 검게 덮을 만큼 수많은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막아서고 있던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그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넘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고대 기록은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하지만 현대학계는 약 10만 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방어군은 겨우 7천 명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이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테르모필레 협곡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폭이 좁은 지형에서는 적군이 수적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어전의 목적은 적을 모두 섬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본대가 남쪽에서 해전을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주는 전술적 지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방어선에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됐습니다. 한 지역 주민의 배신으로 좁은 산속 우회로가 적에게 발각된 겁니다. 페르시아군이 그 길을 통해 그리스 연합군의 등 뒤로 돌아오면서 포위망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레오니다스는 군대를 둘로 나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연합군 대부분을 후방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협곡에 남았습니다. 후퇴를 금지하는 스파르타의 엄격한 법률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남아 다가오는 페르시아군을 늦춰야만 퇴각하는 동맹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방어전에는 레오니다스와 널리 알려진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뿐만 아니라 죽음을 알고도 스스로 남기를 선택한 700명의 테스피아 병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화살비 속에서 레오니다스를 포함한 방어군은 전원전사했습니다. 현장의 결과만 놓고 보면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레오니다스와 병사들이 좁은 협곡에서 피로 벌어들인 며칠의 시간은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며 확보한 귀중한 시간 덕분에 그리스의 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이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승리를 사기 위해 지불한 완벽한 값이었습니다. 8발 8명 1944년 7월 사이판 전투가 휩쓸고 간 정글. 나무에 기대어 죽어있는 한 미군 병사의 시신이 수색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권총에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수습하던 미군들은 시신 앞을 확인하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가 조준하고 있던 바로 앞 부채꼴 반경 안에 정확히 8구의 일본군 시신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기대어 죽은 병사는 미 육군 27 보병사단 소속의 토머스 베이커 상경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벌어진 치열한 진지 방어전에서 복부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탄약이 바닥난 상태에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적의 맹공을 견디지 못하고 긴급히 철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커의 상태는 스스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교대로 업고 나르며 험난한 정글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를 메고 이동하는 행군은 전체 소대의 철수 속도를 치명적으로 늦췄습니다. 뒤쫓아오는 적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베이커를 운반하던 동료들마저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험이 시시각각 커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대 전체의 생존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 되자 베이커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당장 나무 밑에 내려놓으라고 동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치료도 후송도 거부한 그가 전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오직 장전된 권총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당시 그 콜트 권총에는 정확히 8발의 총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자신이 좁은 길목에 남아 적의 시선을 끌고 교전을 강제한다면 그 사이 소대원들이 안전한 방어선까지 철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동료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베이컨은 홀로 밀려드는 적군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미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그 지역을 다시 탈환했을 때 베이컨은 자신이 남겨진 그 나무 아래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죽음의 풍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결과물은 그가 8발의 총알을 얼마나 냉정하고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총알은 8발이었고 쓰러진 적군도 8명이었습니다. 8발의 총알은 모두 명중했고 그는 자신이 남긴 장담을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죽은 장군의 북, 15세기 유럽의 전장. 짐승의 가죽이 아닌 인간의 피부로 만든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섬뜩한 소문이 십자군 진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북을 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병사들을 지휘한다는 이 기괴한 이야기는 보헤미아의 후스파 군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북의 주인이자 후스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얀 지슈카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그는 전투 중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완전한 맹인이었지만 농민들을 훈련시키고 마차를 요새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전술로 정규군을 연달아 격파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 이끄는 무패의 군대는 그 자체로 적에게 기적이나 악마의 조화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던 지휘관을 무너뜨린 것은 적의 창칼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1424년 보헤미아 전역을 휩쓸은 흑사병에 걸린 지슈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의 전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상실은 곧바로 군대의 결속력 붕괴와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지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지슈카 역시 자신이 눈을 감는 순간 군대가 무너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의 와해를 막기 위해 기상천외한 별단을 내립니다. 후대의 기록과 널리 퍼진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임종 직전 부관들에게 단호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피부를 벗겨 북을 만들어라. 그리고 전진할 때마다 그 북을 쳐라. 이 끔찍한 명령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전장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더라도 가장 시각적이고 공포스러운 상징물로 변모해 병사들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습니다. 맹인 지휘관의 지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병사들은 이 북소리를 통해 지슈카가 죽어서도 자신들과 함께 진군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적군에게 인간 북소리는 악귀의 함성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는 사람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십자군이 유포한 흑색 선전이거나 후대 문학이 만들어낸 전설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일화가 오랜 시간 사실처럼 굳어진 이유는 지슈카 사후에도 후스파 군대가 흔들림 없이 승리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피부는 적군을 향해 계속해서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500명의 방패. 1942년 9월. 태평양 과달카날 해안. 빗발치는 포탄과 기관총 세례 속에서 상식과 어긋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구조선이라면 부상자를 싣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형 상륙정은 오히려 적의 화력이 가장 강하게 쏟아지는 지점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조종하던 사람은 미 해안경비대 소속의 22세 신호수 더글러스 먼로였습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해안가에는 작전 실패로 인해 미 해병대 약 500명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숲속에 매복한 적들은 탁 트인 해변으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고립된 해병대원들은 바다를 등진 채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형 상륙정 여러 척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먼로 역시 구출부대의 일원으로 해변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바다를 건너 상륙정으로 올라타는 동안 그들은 적 기관총의 완벽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얕은 바다에서 구출작전은 끔찍한 학살극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먼노는 누구도 명령하지 않은 기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얇은 하판 상륙정을 해안가와 적의 기관총 진지 사이로 곧장 밀어넣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안전하게 배에 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의 배를 거대한 물리적 방패막이로 삼은 것입니다. 적의 시선과 화력은 즉각 움직이는 표적인 먼노의 배로 쏠렸고 총알은 배의 얇은 장갑을 무참히 뚫고 들어왔습니다. 먼노와 그의 동료들이 쏟아지는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이 해변에 고립되어 있던 500명의 해병대원들은 무사히 삼육정들에 나누어 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병대원까지 배에 오르고 마침내 탈출이 시작되려던 순간 먼노는 적의 기관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의식을 잃어가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들 모두 빠져나왔나?" 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500명의 전우를 살려냈고 이 공로로 미 해안경비대 역사상 유일하게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배의 목적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지만 그의 배는 총알을 받아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서서 죽은 벤케이. 1189년 일본 코로모가와 전투. 좁은 다리 위에 거구의 무사가 수십 발의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은 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도 무사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자 적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들을 노려보는 그 무사는 사실 이미 숨이 끊어진 시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가마쿠라 시대의 무장이자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의 충직한 가신이었던 무사시보 벤케이였습니다. 당시 요시스네 일행은 반대파의 거대한 군대에게 쫓겨 코로모가와 관에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패배가 확실시되자 주군인 요시스네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할복을 결심합니다. 벤케이는 주군이 자결할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관의 입구인 좁은 다리를 막아섰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공식 역사서인 아즈마 카가미는 그가 이 전투에서 주군을 호위하다 전사했다고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후대의 군담 소설인 기케이키를 비롯한 문학과 전설은 이 마지막 순간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벤케이는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고 결국 두 발로 꼿꼿이 선 채 절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이방생, 즉 선체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으로 부릅니다. 이 기괴하고도 전설적인 장면은 전투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습니다. 무수한 화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거구의 무사는 적들에게 압도적인 시각적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적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믿었기에 진군을 멈췄고 섣불리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기능이 끝난 후에도 그의 꼿꼿한 시신 자체가 적을 기만하는 완벽한 심리적 장애물로 작동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벤케이가 죽은 뒤에도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지연전 덕분에 죽은 요시스네는 적군에게 목을 내주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선체로 죽었다는 극적인 묘사가 역사적 사실인지 후대 문학의 창작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일화는 일본 문화 속에서 절대적 충성심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강렬한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뚫기 힘든 방어선은 살아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죽은 자의 그림자였습니다. 나를 포격하라. 1944년 겨울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미군 포병 관측장교가 무전기로 타격 좌표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 너머 포병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교가 불러준 폭격 지점은 적의 진지가 아니라 그가 숨어있는 바로 그 건물의 머리 위였기 때문입니다. 무점에 보낸 이는 미 육군 제92 보병사단 소속 존 R. 폭스 중이었습니다. 그가 속한 92사단은 전원 흑인으로 구성된 부대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폭스 중위는 손마 콜로니아 마을에 전방 관측소를 세우고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 26일 새벽, 독일군의 대규모 기습 공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적 열세에 몰린 미군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보병들은 마을 밖으로 긴급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 중위는 후퇴하지 않고 건물 2층에 남아 포병대에게 적의 이동 경로를 계속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그가 숨어있는 건물 주변까지 독일군 병력으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음을 직감한 폭스중이는 마지막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건물의 위치로 좌표를 수정한 뒤 그곳에 즉각 포격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측장교를 직접 타격할 수 없었던 포병대가 포격을 주저하자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포격하라. 우리보다 적이 더 많다. 명령은 강행되었고 미군의 묵직한 포탄들이 폭스중이가 있던 건물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 치명적인 포격으로 적의 공세는 완전히 끊어졌고 미군은 부대를 재정비해 마을을 다시 탈환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을 수습하던 수색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폭스중이의 시신과 함께 100여 구의 독일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대의 괴멸을 막아낸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군 시스템은 흑인 장교의 영웅적 행동을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1997년에야 미국 정부는 폭스중이의 공로를 인정해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자신을 죽이라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부대 전체를 살렸습니다. 죽음을 숨겨라. 1598년 11월 7년에 걸친 참혹한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량해전. 수백 척의 전선이 뒤엉킨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 적의 유탄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아군도 적군도 심지어 역사의 흐름조차 그 순간 그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령관을 상징하는 대장선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공격을 재촉하는 웅장한 북소리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탄을 맞은 이는 조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으며 쓰러져가던 국가를 지탱해온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조명연합함대는 본국으로 후퇴하려는 일본군을 좁은 노량 앞바다에 가두고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테러를 완전히 끊고 전쟁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선두에서 지휘하던 그의 몸에 치명적인 타만이 박힌 것입니다. 죽음이 덮쳐오는 찰나의 순간, 이순신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곁에 있던 조카 이완과 부관들에게 단호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는 아군이 동요하지 않도록 자신의 시신을 방패로 덮어가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조차 철저히 통제하려 한 초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해상 전투에서 총지휘관의 전사는 곧바로 부대 전체의 극심한 공포와 지휘체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적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 거대한 추격전에서 지휘관의 부재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이 초래할 혼란이 7년 전쟁의 마지막 승기를 망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의 유언에 따라 조카 이완은 피눈물을 삼킨 채 이순신의 갑옷을 입고 대신 북을 쳤습니다. 통제사가 굳건히 살아 자신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믿은 조선 수군은 결사적으로 싸워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는 대심을 거둡니다. 치열한 전투가 완전히 끝난 뒤에야 시신을 덮고 있던 방패가 치워지고 사령관의 전사 소식이 함대에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승리의 환호 대신 가판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길고 참혹했던 전쟁도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육체는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침묵은 전쟁을 끝내는 마지막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류탄 위의 영웅. 2006년 이라크 라마디의 시가지. 좁은 건물 옥상에 3명의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저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옥상 담장 너머로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가 날아와 이들 중앙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던진 수류탄이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초 남짓이었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진 위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옥상은 피할 곳이 전혀 없는 비좁은 평면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단 한 사람, 마이클 몬소어 하사에게만은 생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있었음에도 옥상 출입구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 몸을 돌려 계단 아래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유일하게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폭발물 앞에서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수류탄을 확인한 몬수어 하사는 계단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기동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망설임 없이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져 자신의 가슴과 중장비로 폭발물을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그것은 좁은 공간에서 폭발의 치명적인 파편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방법이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는 0초의 순간 그의 몸은 동료들을 향해 날아갈 쇠조각들을 막아내는 거대한 육박 방패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몬수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낸 덕분에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던 2명의 동료 대원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테러를 포기하고 전우들을 살린 그의 선택은 철저한 통제력과 이타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얼마 후 미국 본토에서 열린 몬수어의 장례식. 살아남은 동료들과 네이비실 대원들은 열을 지어 그의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심에 달려있던 특수부대의 자부심, 금빛 트라이던트 기장을 차례로 떼어내어 주먹으로 관뚜껑에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최고로 고귀한 전사에게 바치는 묵직한 경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출입구로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동료들을 살리는데 전부 사용했습니다. 죽음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저항도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패배가 기정사실화된 극한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을 완벽히 통제해 살아남은 자들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이들은 과연 무엇을 무기로 삼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겨진 한 공간에서 누군가 가장 모순적인 도구를 집어든 순간에서 시작됩니다.